안녕하세요. 저는 연명의료결정윤리위원회 김병구 과장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고요. 의사 면허를 따고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조금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쪽을 조금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순서를 보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되게 된 배경,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볼 거고, 이 제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 환자 사례를 잠깐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조력 자살이라는 개념이 작년에 잠깐 이슈화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사 면허를 따고 인턴하고 이렇게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자력 정원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암 환자분들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히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도 하고 뭐 투석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볼 때 조금 꼭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동기가 사실 제일 많았어요. 나는 저렇게 너무 힘들고 몸도 이렇게 결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약을 써서 의식을 처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이제 욕창 같은 거 생기고, 그 다음에 몸도 막 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이제 이 결정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조금 이제 환자분들을 법적으로 문제 없이 편안한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갖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경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사건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게 된 사건이거든요. 2025년쯤 뒤로 지나갑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이 남자분이 오셨는데 남자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의식이 없었고요. 아마 술 드시다가 이제 넘어져서 낙상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제 피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분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술도 많이 드시고 가정을 그렇게 이렇게 돌보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왔을 때는 누군지 모르고 무연고 환자가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제 수술을 했죠.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했었고, 혈종을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이 숨을 잘 못 쉬다 보니까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정도쯤 지나서 이제 보호자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 남편이지만 맨날 술 먹고 날 때리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하기 싫다, 퇴원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루 정도 계속 실강의를 하죠. 의사들이 봤을 때도 이분은 인공호흡기 치료만 잘하면 술을 드실지 아니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호자분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료진들도 그럼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갖다가 손으로 하는 인공호흡기를 갈고서 집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냥 돌아가셔서 장례를 그냥 잘 치르면 되는데, 이제 아내분께서 장례비를 조금 받고 싶어서 남편분을 변사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 우리가 죽으면 병사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부검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변사 처리를 하게 되면 장례식 뭐 비용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셨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경찰이라던가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거죠.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바로 퇴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에서 죽었어? 이상하네? 라고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4, 5년 좀 지나가지고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분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래서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의료진들도 이제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징역을 살지는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돼서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들 사회에서는 되게 이제 경직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판단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의사들도 물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었고, 의협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환자가 죽을 수 있을지 아니면 살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더 지켜봤으면 환자분이 살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사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였던 거죠. 네. 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환자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럼 최대한까지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자들까지도 무리하게 의료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년 전쯤에 그런 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호플리스 디스차지라고 그래서 말기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처벌받아요.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든지 그래야 됩니다. 라고 의사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무의미한 영명치료의 중단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고들이 되게 나빠졌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저 레지던트 때도 이제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환자분이 말기암 환자분이고 이제 안 좋으시다 보면 폐렴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폐렴을 치료할 환자분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폐가 안 좋아졌는데, 폐라도 좀 탈리면 환자분이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거를 포기하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배워가지고, 환자분이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거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못 됩니다. 인공호흡기 못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협박을 하면서까지. 그래서 할 때도 있고 뭐 안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지났는데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요. 할머니가 이제 폐에 뭔가 종괴가 있어가지고 그거 조직 검사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80살이 넘으셨던 분이었고, 그 조직 검사를 하던 와중에 할머니가 의식이 처지면서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돌아가실 수 있어요라고 의료진은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할머니가 생전에 본인의 남편분께서도 이제 이런 인공호흡기 치료나 이런 걸 하고서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그럼 인공호흡기를 떼주세요. 할머니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의료진은 거부를 했죠. 당연히 그 전에 이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적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요. 2009년 5월에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 떼도 됩니다. 이 할머니는 돌아가실 분이라고 법원에서 판정을 하니까 인공호흡기 떼셔도 되고요 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이후에 한 200일 정도 더 사셨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연명의료에 대해서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할머니의 사건에 대해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찾아봤었거든요. 아까 보라매 병원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어요.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장기간 한 달 이상의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거를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할머니가 예전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었나요? 이런 치료 받고 싫어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어디 의무기록 같은데 이렇게 차팅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혹시나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사전 의향서라는 걸 갖다가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일기라던가 어딘가에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가족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셔도 됩니다. 연명의료 저 안 해도 돼요. 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김할머니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는 해였거든요. 거기서도 김수환 추기경도 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계나 의료계 법조계에서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 상태로 이 사건을 갖다가 마무리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합의를 좀 해보자 라 그랬었는데 의료계도 그렇고요, 법조계도 그렇고 아직도 보라매 사건의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합의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가에서 그래도 입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요. 결국 2018년 2월 달에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국가에서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제도화 시킨 거거든요.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제목 자체에서도 먼저 발견이 돼요. 그러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연명의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호스피스가 들어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법이 두 가지가 같이 그 국회에 올라갔는데 정치적인 이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개를 합치게 됐다고 얘기가 됐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잠깐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환자분의 최선의 이익을 갖다가 보장을 해라. 그리고 자기 결정권도 존중을 해라.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용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연명의료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게 돼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까지 처음에는 법에서 그것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크모라는 걸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라던가 예전에 무슨 폐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크모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시술이라던가 수혈도 포함이 됐었고 혈압 상승제 투여하는 거, 그 밖의 의학적 시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조금은 광범위한 종류의 그런 시술들이 들어가고 결국 그런 것들이 치료 효과가 없이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는 해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하는데 보통은 한 달 이내 몇 주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해라. 2명의 의사가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은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그렇게 법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제 말기 환자라는 또 조금 다른데요. 말기 환자는 사실 시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낫고요.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점차 증상이 악화돼가지고 천천히 나빠져서 수개월 내에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을 갖다가 이렇게 판정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의 유보랑 중단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안 좋아지면 제가 아까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을래요. 인공호흡기 치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유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환자분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다가 이제 컨디션이 점점 나빠져서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인공호흡기 치료도 하지 않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인공호흡기도 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의 중요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보와 중단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두 개의 법이 이제 합쳐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잠깐 문제가 또 생겨요. 호스피스랑 완화의료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환을 정의를 해버려요. 이런 예를 보면 암이라던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던가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나 만성 간경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복지부령으로 해가지고 폐 쪽에 관련된 질환들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환자들을 말기 환자로 판단을 하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통증이라던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그런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화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질환을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기 전에는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들은 특히 의사들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좋으면 암이 아니더라도 그거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논의를 하게 되면서 네 그렇게 됐고요. 그건 이제 또 조금 잠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거를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아무나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고 본인이 직접 상담사와 상의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등록 기관이 있거든요. 요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되게 많아서 이 주변에도 그런 걸 찾는 걸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연명의료 계획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의사들이 아까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을 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거기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담당 의사랑 환자가 같이 얘기를 해서 나는 그런 치료 받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요. 우리 병원은 아직은 이 연명의료 계획서까지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향서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인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의사들이 판단을 해요. 이분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이전에 그러면은 그런 의사를 표시했었나요? 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전 의향서를 먼저 쓰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환자분 이렇게 해서 사전 의향서 예전에 쓰셨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변경되지 않았나요?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괜찮으신지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환자분이 이런 걸 잘 모르고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 수 있으면, 그랬을 때는 이제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환자분이 의식이 없을 때예요. 아니면은 뭐 치매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의사를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 가족들한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인공호흡기라던가 이런 중환자실 들어가서 죽는 게 싫어 라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가족 두 분이, 이제 직계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두 분이 진술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가족 전원 합의라는 그걸 해가지고 사인을 해가면 이제 환자분을 갖다가 조용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까지 통계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아마 올해 초에는 1월 달에는 한 160만 명 정도가 이제 사전의향서라는 걸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의향서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말기 환자라던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10만 명이 넘어서서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추계가 되는 거니까요. 의료기관별로 통계들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에서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계시는 데는 요양병원이죠. 어르신들, 치매 노인들도 그렇고요. 근데 요양병원이라던가 이런 데는 사실 다른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보다 확실히 아직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건 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아직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요양병원 병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떻게 이제 환자분을 갖다가 그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보죠. 본인이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걸 쓰거나 사전 의향서를 썼어요 하는 분들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두 분이 환자분께서 예전에 이제 의사를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라고 그랬었던 분들이 거의 또 3분의 1이에요. 근데 아직도 한 7만 명 정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가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분들이 할머니, 뭐 할아버지 혹은 뭐 부모님 이제 이런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더 안 될 것 같고 가족분들도 조금 할머니 더 이렇게 뭐 케어를 하고 중환자실 가시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국가고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들 조금은 껄끄러우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걸 들으시고 나서 조금씩 그런 의사들을 조금씩 얘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부유들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종합병원이라던가 상급종합병원이 제일 많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저희 병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때쯤 해가지고 2018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계획서 한 60분 정도 작성을 하셨고 등록 환자는 70분, 그 다음에 이제 연명의료서라든가 사전의향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거 갖다가 이행했던 환자분들이 한 45분 정도 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조금의 문제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실패한 상태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뭐 좋은 점이라고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처럼 이제 연명의료라는 게 어떤 거다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그런 걸 하고 싶다 혹은 하기 싫다라는 자기 의사들에 대해서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사회적인 관심을 좀 유도할 수 있었던 점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논의나 토론이 부족하고 특히나 의료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라매 병원 사건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한 가지는 아까 말기 환자랑 임종과정 환자를 갖다가 나눴어요. 예. 그래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 같은 사람을 말기 환자, 그 다음에 아주 빨리 급속도로 나빠지실 것 같은 환자를 갖다가 임종과정 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암 환자분들, 그러니까 암에 전이가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말기 환자에서 임종과정 환자로 잘 넘어가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심장질환이라던가 만성심부전이라던가 뭐 간경변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의사들이 판정을 하더라도 의사들이 어떻게 잘하면서 혹은 본인이 어찌 잘 회복을 하셔가지고 말기 환자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이걸 갖다가 딱 나눠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가 시작을 했고요. 이제 조금씩 그런 논의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말기 환자분들도 계속 이제 임종 과정을 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폐 쪽이 안 좋아서 뭐 계속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다가 좋아지시면 또 병동에 임관병실에 올라가셨다가 며칠 있다가 또 폐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 가시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환자분한테도 최선의 이익은 아니고 보호자분들도 보셨을 때 너무 괴롭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종과정 말기 환자라고 판정하면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계가 좀 모호하고 구분이 어려운 점들이 좀 있다. 하나는 아까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질환을 갖다가 정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의사들이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2018년도에 권고안을 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암이랑 뭐 에이즈라던가 호흡기 질환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특별히 심장 질환이 들어가고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뭐 뇌경색이 있어서 이제 몸을 잘 못 가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들어가고 계속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파킨슨병처럼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치매 노인 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 권고안에서는 말기 환자의 범위를 사실 질환의 구분이 없이 말기 환자로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말기 환자로 진단을 해야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정의를 했는데요. 살펴보자면 1년에 2번 이상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입원했다가 또 퇴원했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말기 환자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 수행 능력이 낮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집에서 계속 누워만 계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나 화장실 가실 때 말고는 계속 누워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옆에서 누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일상생활 자체가 잘 안 되는 혼자서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은 환자나 가족들이 더 이런 치료를 해야 되나 뭐 계속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천천히 하실 때가 돼요. 그때쯤 되면 의사들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말기 환자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또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아직은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시술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의료진 사이에서도 사실은 다르고요. 의료진하고 환자분의 갭은 더 커요. 그러니까 아까 말기 환자분의 폐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던가 이렇게 전이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나 간이나 이런 데 전이가 되는데 이런 분이 폐렴으로 오신다 그러면 의사들은 사실은 폐렴만 치료를 하면 이분은 임종 과정으로 안 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분이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했고 많이 힘들고 했던 상황이라 그러면 그냥 더 안 하고서 어떻게 돌아가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환자분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같은 시술에 대해서도 환자분들, 의료진도 차이가 나고요. 계속 받던 주치의가 또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응급실 의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이 어떤 자기의 의향을 갖다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요. 의사를 사실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의사의 어떤 자기의 뭐 철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환자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남편분을 갖다가 굉장히 잘 이제 도와주시던 현모양처 같은 분인데 본인이 아프신지 잘 모르고 계시다가 담도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진 나머지 배에서도 이렇게 만져져요. 네, 만져지고 여기가 땡겨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담도암이 있었고 식사를 잘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이 담도암 치료보다도 이런 담도암은 이제 간을 잘라야 되는데 그건 또 어려울 것 같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먼저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랑 장하고 연결하는 수술을 먼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드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담도암이다 보니까 담즙이 잘 안 내려가서 담즙 배액관을 또 삽입을 해서 황달을 해결을 좀 했고요. 그리고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토하고 이러면서 오셨어요. 봤더니 머리 쪽에 전이가 돼 있는 거예요. 뇌전이가 됐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젊으신 분이고 하니까 일단은 치료를 해야 되고 항암 치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머리 쪽에 있는 뇌 종양을 절제합시다 라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보통 뇌에 전이가 되는 담도암 같은 경우에 예후가 한 달 정도쯤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젊으시니까 조금 더 기대를 가지면서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담을 또 했죠. 이제 환자분이 지금 4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4기인데 이런 경우에 예후가 안 좋고 항암 치료를 하기는 하겠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별로 이렇게 항암 치료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3차까지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주일쯤 뒤에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배가 아파서 오셨는데 배에 이제 그 종계 옆에 혈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배액관을 하고 그리고 CT를 찍었는데 예전보다 암이 좀 더 커져 있고 막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항암제를 좀 바꿔봅시다 라고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치료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치료를 하고 나서 또 한 2주쯤 뒤에 또 어지러워서 오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전에 수술했던 자리 거기에 또 재발이 됐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방사선 치료라던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긴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머리에 뇌압이 올라가면 계속 어지러우니까 뇌압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뇌시라고 복강의 션트라고 하는 그런 걸 뭐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걸 하면서도 계속 입원하면서 보호자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환자분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환자분이 안 좋아지면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에 불구하고 그것 되게 고통스럽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환자분께서 이제 3, 4일 전쯤에 그래도 나 쓸래요? 액면의료 계획서 이거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거 이후에라도 안 좋아지면 나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행히 쓸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부터 이제 의식이 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조금 나빠지시고 해가지고 이거는 임종 과정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임종을 하시게 됐어요. 네, 다행히 이제 아드님이 되게 어려가지고 애가 이제 6학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걸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안규백 의원이라고 하는 분께서 조력 존엄사라는 걸 갖다가 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명의료 계획법의 개정안이거든요. 우선은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 내가 더 이상 이걸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난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걸 결정을 하고 나서 의사한테 가서 약물을 처방을 받아요. 그리고 약물을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다르면 주사를 본인이 직접 틀어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그 베네룩스 3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최초는 네덜란드에서 2001년도인가의 법으로
이런 걸 해도 되고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에 있는 환자들을 이런 약을 써서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법에서 완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있었고 스위스라던가 미국에도 몇 개 주, 호주에도 몇 개 주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유하기도 하고 사실은 예전부터 죽음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야기가 돼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어요. 그 나라들별로 보면은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김할머니 사건이라던가 이전에 보라매 사건 같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게 계속 법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리한 걸 하지 않게 하는 것, 거기서 조금 더 진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도 결정을 할 수 있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갖다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하게 됐고 아직도 소수의 나라에서는 하고 있지만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분께서 발의를 하시고 나서 뭐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을 갖다가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작년에 발표된 연구인데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50%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 정도에서 의사가 약물을 줬을 때, 그러니까 환자분들에 있어서 약물을 주고 하는 의사 조력 자살을 갖다가 허용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 50% 정도쯤 이제 네, 그래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인들이 80% 정도에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은 환자분들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개인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미 없는 생명의 지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단축하는 게 환자의 존엄을 갖다가 최대한 해주는 거고 최선의 이익이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사실은 아직은 시작 단계이긴 하고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죠.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서 저런 통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에 비해서 2배 정도 높거든요. 이거를 열어버리면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아무래도 그렇게 자살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급진적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는 20대 여자분이 다중인격 질환 앓고 있던 분이 있는데 내가 10여 년간 이 다중인격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못 살겠어. 그래서 나는 의사조력 자살을 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고 하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말기 환자들, 중증 질환자들, 특히 장애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상태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요 논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런 통계를 나왔던 것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분들이 저런 선택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확충망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런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연명의료 결정 제도 자체가 제도권 안으로 연명의료를 끌어들인 거가 됐어요.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논의는 분명히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될 거고 이제 지금 시작인 것 같다.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사실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의사들도 아직은 인식의 변화가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사실 저는 100%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아까 호스피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제도권 밖에 계실 수 있는 아직 제도권에 못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사전 의향서를 쓰던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는 그거를 쓰지 못하더라도 환자분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환자분 혹은 보호자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의 무리한 치료를 하지 않게도 할 수 있게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하실 것들은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살고 싶어 라는 어떤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충분히 됐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의향서라던가 영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의사라던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고 의료진 입장에서 사실 용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용기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